활성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14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300년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자, 130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죠? 자, 1300년대 후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어요. 마찬가지로 14세기에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을 하고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왕조의 교체는 단순히 나라가 바뀌었다 수준의 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원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몽골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야, 그지? 명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한족이 세운 나라였어요, 그지? 고려 불교 국가였어요, 그죠? 조선 성리학 국가였어요, 그죠? 가마쿠라와 무로마치 둘 다 무사 정권이었지만 중국과 조선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국가가 가진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성격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 사이의 교류의 성격도 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국제교류의 질서가 변화하던 시기다. 이 시기는 국제교류의 질서가 변화하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서 뭘 배울 거냐면요. 이때는 동아시아의 국제교류가 어떠했느냐를 먼저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교류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또 다음 단원에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때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제 담임쌤한테 신지가 수업 듣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던데. 신지가 수업 듣는 애들 등에 들어가요? 하고 깜짝 놀라시던데. 다른 수업 안 듣나 봐. 잘 들어. 자, 거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이냐면요. 역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역참제란 무엇이냐? 역참제란 역참을 설치하는 제도가 역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역참이란 무엇이냐? 비추십시다. 약 30km 간격마다 뭘 만들었어요? 숙박과 숙박시설과 식량 그리고 말을 갖추어 놓은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했을까? 언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뭘 살펴본다 그랬지? 이때 국제교류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냐면요. 몽골의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지? 중국이 원나라였을 때 동아시아 국제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몽골 제국에서는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를 했대. 왜 했을까? 자, 일단 원나라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워낙 넓은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통합하고 지배했어요. 그죠? 자, 그 큰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중앙에서 그거를 빨리 알고 그에 대처해야 돼. 그럼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야지. 그지? 오늘날에는 인터넷, 전화 등등으로 빠르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 그지?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이 효율적으로 통치되기 위해서는 이동이 안전하고 편리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제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서교류였어요. 그지? 비단길을 포함해서, 그죠?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 같은 동서교류가 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비단길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 그 비단길을 그냥 영어로 하고
비단길의 또 다른 이름이 그렇죠. 사막을 지나간다고 해서 사막길이라고 불러, 그지? 자, 인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 인간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돌. 돌? 그래, 뭐 돌이 있으면 이동하기 힘들겠지, 그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다. 또 사막. 사막. 사막은 왜 힘들지?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또 덥기도 하고 편하게 쉴 곳이 없지, 그지? 또 타고 가는 것이 지치면은 갈아탈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사막은 덥고 갈아탈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과 식량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런데 말이 하루 동안 열심히 달리면은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거리마다 숙박시설과 식량과 말을 갖추어 놓은 시설이 있다면 어떨까? 이동하기가 편리하겠죠, 그죠? 말을 타고 다그닥 갈려가다가 말이 지쳤어?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아직 이제 안 지친 말로 갈아타면 돼요, 그죠? 말 갈아타면서 거기서 먹을 것도 먹고 식량도 보충하고 힘들면 거기서 잠시 쉬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죠. 그런 것들의 개념이 바로 역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편리해야 돼, 그지? 그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바로 역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체력만 되면은 역참에서 역참으로 말을 쉬지 않고 갈아타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역참 무슨 칸 때 만들어진 것이냐면은 오고타이 칸 때 오고타이 칸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왜 만들었을까? 목적은요, 사신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아니면 상인 이러한 사람들이 비단길이나 사막길이라든지 초원길 이러한 길들을 그 넓은 몽골 제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활하게 이동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거대한 몽골 제국이 잘 통치되기 위해서는 역참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몽골 제국의 곳곳마다 역참이 설치가 되고 역참은 길과 길로 연결이 되면서 몽골 제국 전체를 거미줄처럼 교통망으로 연결해주는 시설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참제를 실시한 덕분에 몽골족은 그 넓은 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참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관리나 사절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생겼니? 아는 것. 그렇죠, 마패처럼 생겼지, 그지? 자, 우선 첫 번째 역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몽골족의 경우에는 비단길과 초원길 같은 육상 동서 교역로의 방해 요소를 제거했어요. 자, 거기 밑에 써있죠. 어떤 것들이 동서 교역의 방해 요소였나요? 국경이라든지 독점 세력 같은 애들이었어, 그지? 자, 상인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 내고 다시 물건 검사 맡아야 돼요, 그죠? 상당히 불편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 이동이 불가능해, 그지? 갑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서가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상인들만 왕래할 수 있어라고 길을 딱 막아버리면은 다른 나라 상인들은 또 갑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인데 몽골족은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정복해서 어떻게 했어?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국경 사라지고 독점 세력 사라졌어요, 그죠? 동서 교역로의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몽골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밑줄칩시다. 동서의 교역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해지게 되면서 몽골 제국에서는 역대 어떤 왕조들보다도 활발하게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동서 교역로를 통해서 영어로 이제 캐러밴이라고도 하죠. 대상이라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이제 낙타에다가 엄청 짐 많이 실어가지고, 그지?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영상으로 찍으니까 자꾸 다른 반에서보다도 말을 좀 더 이렇게 정제해서 하려고 하고 발음이 조금 세거나 아니면 이제 말이 좀 실수가 좀 나오면은 아차 이러면 안 되는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네. 슬슬 공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을 정복한 후에 바닷길을 장악하게 되면서 해상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일본과 베트남의 정복을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남송을 정복하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바닷길을 몽골 제국도 원나라도 갖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해상 교역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지. 세금을 매기고. 뭘까요? 항구? 항구는 당연한 거고. 배웠는데 송나라 때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배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무역품을 통제하기 위한 뭐를 세웠어요? 욕 비슷해요. 그렇지. 바로 시박사라고 하는 것이죠. 배운 기억 나나요? 네, 그죠. 자, 시박사 뭘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무역세를 징수하고 선박을 관리하고 무역품을 검사하고 무역품 판매 허가증 같은 것들을 발급해주는 해상교역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이 시박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항저우라든지 취안저우 같은 이런 강남의 대표적인 항구에 시박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양으로 항해하는 무역선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몽골 제국 원나라의 해상 교육에 힘입어서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망은 동아시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인도양과 연결이 되고 아라비아와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 유럽의 지중해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우린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냐면은 유럽인들의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는 세계적인 교육이 없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세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육상교통로를 바탕으로. 그죠? 다만 서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을 한 것은 무엇 한 것이냐? 사실 서유럽인들은 이때 당시에 동서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어. 거기 지도를 봐봐요. 동서교육은 어디에서 끝나니? 제일 왼쪽에 어디에서 끝나니? 로마에서 끝나죠. 그죠? 로마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누는 기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껏해야 동유럽 끝까지 동서교육로가 이어진 거예요. 서유럽은 동서교육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은 지금까지 동서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서유럽인들이 직접 아시아에 진출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신항로 개척이 전 세계적인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신항로 개척 이전에는 어디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니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신항로 개척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전 세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동이 편리해졌어요. 이동이 안전해졌어요. 길이 잘 뚫렸어요. 그죠? 그래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뭘까? 물건의 크기. 물건을 사고 파는데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건 뭘까? 그렇죠. 일단은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지역마다 사용하는 돈, 화폐 단위가 달랐다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지?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그 물건의 가치를 환산해 줄 수 있는 단일한 화폐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화폐가 없었다. 그래서 교육에 불편함을 느꼈다. 동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밑줄 칩시다. 단일 화폐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화폐가 그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몽골 제국에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초라고 하는 지폐인 겁니다. 단일화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몽골 제국에서 만든 화폐, 그게 바로 교초라는 이름의 지폐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했던 화폐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비추십시다. 뭐였어요? 은과 비단이야. 왜냐면 은과 비단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가치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은과 비단은요. 썩어요? 아니요. 안 썩어요. 그죠? 보존 상태도 좋아요. 그죠? 변해요? 아니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가치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은과 비단은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그죠?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은이나 비단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화폐로 사용됐었는데 은과 비단이 갖는 불편함은 무엇이냐? 거기 작은 글씨로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겁고 커요. 그죠? 사막길처럼 험한 길을 그 무거운 은과 비단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래서 어떤 돈이 필요했다?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은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교초를 뭘로 만든 거예요? 지폐. 지폐가 뭐예요? 그렇죠. 종이로 만든 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죠? 종이는 가볍고 부피도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초라고 하는 지폐, 종이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초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A4 용지만한 이제 크다란 종이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 교초의 금액이 써 있어.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본 게 이렇게 이관, 부상자 이렇게 이제 금액이 쓰여 있고요. 이게 이제 언제 어디서 발행한 돈이고 얼마짜리고 위조하면 놈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찍어주는 도장 이렇게 꽝 찍혀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교초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쓰기 편했을까요? 네. 편하죠. 그죠? 당연히 은과 비단보다 훨씬 더 편하겠지. 그지? 그래서 널리 유통이 되었느냐? 그렇죠. 널리 유통이 됐어요. 당시 몽골 제국의 영향을 받는 교육권에서 전부 다 쓸 만큼 널리 유통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은과 비단이 왜 단일 화폐로 사용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썩지 않고 보관하기 좋기 때문이고 또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교초가 뭘로 만든 돈이라는 거야? 종이로 만든 돈이라는 거예요. 그지? 종이가 실질적인 가치를 갖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은과 비단을 대신해서 사용됐는데 그 본질은 종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실질적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과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교초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과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것이냐? 은과 실버, 은과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은과 교환이 가능했다. 따라서 사실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은교환권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은태환 화폐라고 이야기를 해.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돈인 달러도요. 1970년대까지는 금태환 화폐였어. 70년대까지는 달러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금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초는 널리 사용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 교초 가져가면 은 얼마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2박스랑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교초는 상당히 어떤 화폐라고 볼 수 있을까? 고액 화폐예요. 그죠? 가게 가서 먹을 거 사 먹을 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무역처럼 대규모로 물건이 거래될 때 사용되었던 돈이 바로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김민규 앞에 보고 앉아. 너희씨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안 보려고 그랬더니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나 공부하기 싫다고 남의 공부까지 방해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네한테 왜 자꾸 방해가 되는 거야? 니 혼자 인생 망하면 되지. 왜 이제 인생 망하려고 그러니까 다 녹화했어. 앞에 보고 수학 얌전히 들을 거지?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가장 핵심적인 단어 뭐 시박사도 있지만 역참과 교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역참제가 실시가 되고 교초가 만들어지고 또 시박사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니? 그만큼 몽골 제국에서는 무역이 동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죠? 역참과 교초는 몽골 제국의 활발했던 동서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거기 밑에 이제 지도를 아까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그죠? 선생님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몇 군데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이집트고요. 또 하나는 저기 뭐냐, 예루살렘, 세계 3대 종교가 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터키 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 그러니까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인데 터키는 이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섞여 있거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이제 또 스페인 남부 쪽이 있거든. 발렌시아 뭐 이런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발렌시아는 또 오렌지로 기가 막히게 유명하지. 가서 오렌지 농장에 가서 직접 오렌지를 깨물어 먹으면 오렌지 주스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맛있대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여행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지도야. 그 캐러밴들이 낙타를 타고 갔던 사막길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가보는 거지. 실크로드 여행.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실크로드 따라서 쭉 가는 거야. 그리고 올 때는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바닷길로 돌아오는 거지. 사실 아니 그래도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이런 것쯤은 직접 경험해 봐야 수업 시간에 동서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지. 이런 건 학교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좀 여행을 올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크루즈 여행은 3년 걸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의외로 그렇게 낙타 타고 가는 거 아닐까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제 차를 타러 가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도 뭔가 이렇게 좀 고생을 해야 좀 재미가 있잖아. 안 그런가? 추억도 많이 나고. 그 사람이 돈 있고 여유 있을 때 제일 할 만한 소비 행위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 안 그러니? 물건을 사면 그때뿐이고 먹어도 그때뿐이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추억이 오랫동안 남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잖아, 그렇지? 여행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조건이 뭘까? 제일 중요한 거. 여행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돈? 혼자 가는 거? 그것도 있잖아. 숙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고 숙소도 잘 걸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을까? 계획? 그렇지. 이제 제 말이 이제 틀린 말이 아닌 게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같이 가는 사람을 누구로 고를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어디 여행을 갈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지? 가서 뭘 먹을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의견이 잘 맞지, 그지? 같이 가는 사람이 의견이 안 맞으면은 계속해서 여행 내내 싸우고 기분이 나쁘고 할 수밖에 없지, 그지? 의외로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부부들 꽤 많은 거 알아요? 왜냐면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시간과 돈이 제한된 상황이잖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이 굉장히 폭이 좁잖아, 그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서로 다른 성향이 너무나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연애할 때는 몰랐던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행 가서 의외로 신혼여행 가서 의외로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꼭 한번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고 얘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얘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싱가포르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내내 싸웠어. 왜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짠돌이시거든. 나는 여행은 어쨌든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니까 기왕 간 김에 그지? 돈이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잖아, 그지? 근데 어머니는 야, 너 돈 아깝게 그런 거 뭐하러 하냐? 그런 거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거 먹냐? 난 안 한다. 니 혼자 갔다 와라. 니 혼자 먹고 와라. 나 혼자 가는 게 또 무슨 재미야, 그지? 그래가지고 엄마랑 내내 이제 싸웠거든.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는 엄마랑 여행 가면 사람이 아니다 하고서는 돌아왔어.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 그걸 까맣게 잊었던 거야.
그래서 전역했을 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터키 여행 가자라고 해가지고 네 하고 따라갔는데 터키 여행에 딱 내리자마자 엄마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생각이 난 거야. 아 맞아 엄마랑 다시는 여행 같이 안 오겠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더 화났던 게 뭐냐면은 터키에 가면은 저기 핸드메이드 양탄자를 팔거든. 손으로 직접 만든 양탄자를 팔거든. 거기 이제 양탄자 가게에 갔을 때 한 여기 게시판만한 이 게시판만한 양탄자가 있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 어머니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셔. 그래서 얼마요? 라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이래. 핸드메이드니까 200만 원이래.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 갈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계속 이제 안 움직이시는 거야. 왜 이러세요? 가셔야죠. 여기는데 야 이건 내가 꼭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는 거야. 지금까지 비싸다고 밥도 안 먹고 액티비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거 사야겠다고 200만 원 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말렸던 미쳤어 이러고 어떻게 200만 원 주고 사요 이렇게 말렸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200만 원 주고 사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때 그래도 좀 사시게 해드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랬으면은 뭐 보면서 내내 이제 되게 만족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아직 내가 돈도 안 벌고 취업도 안 했을 때니까 200만 원이 너무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왠지 그때 좀 선물을 해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행 갈 사람 여러분들은 잘 골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겨울에 이제 니네들이 만약에 보충 수업 안 한다고 하면은 베트남을 갈까 했는데 어머니께서 야 그럼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돈 타령하실 거면 안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넘어갑시다. 교류의 활성화 50분에 끝나는 거 맞지? 네 시간 충분하네요. 교류의 활성화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원나라는 어떤 종교를 믿었나요? 원나라 황실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를 믿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원나라 황실은 어떤 문자를 사용했나요? 문자 이름 뭐였었지? 파. 그렇죠. 파스파 문자를 사용을 했었지. 그지? 파스파 문자. 징기스칸이 티베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티베트 불교의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티베트 불교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게 원나라 황실을 중심으로 퍼졌어요. 그죠?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파스파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의 승려한테 몽골족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파스파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가 바로 파스파 문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원나라의 경우에는요.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 사람들한테 티베트 불교 믿어라, 파스파 문자 써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지? 왜 그랬을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몽골족 자체가 문화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그지? 한족들은 어땠나요? 한족들은 높았어. 그들은 오직 뭐만을 강조했어요? 유교와 유교 문화만을 강조했어. 그지?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의 문화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문화와 종교를 억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한족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잖아. 하이관, 중화사상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들에게는 딱히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은 워낙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그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종교와 문화가 있겠어. 그지? 그것들을 전부 다 탄압해서 하나의 종교와 문화로 만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느니 그냥 세금만 잘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니네가 뭘 믿던 어떻게 살던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 지역의 종교와 문화가 이 활발했던 동서교류가 일어나던 이 원나라 때 그 교류에 힘입어서 문화와 종교가 함께 교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 경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크리스트교처럼 기존의 동아시아에서 보기 힘들었던 서아시아나 유럽 지역의 종교가 들어와서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나라의 수도 대도 어디였어요? 베이징이었지. 그지? 대도 베이징에 가면은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느냐? 절, 교회, 성당, 이슬람 사원 등등등 다양한 종교 시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도 베이징에 가면은 다양한 종교 시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대도는 원나라의 수도였지만 베이징은 이후에 명예 수도이기도 했고 청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베이징만 주면은 이 지도에 베이징 지도가 시험 문제에 딱 나오면은 어느 나라인지 딱 집어서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만약 거기에 절 표시 있고 십자가 표시 있고 이슬람 선 표시도 있다 하면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언제적 수도, 언제적 베이징이구나. 원나라 때 베이징이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 베이징이라고 안 써있고 장안이라고 써있으면은 당나라라고 보면 돼요. 당도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발달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자, 거기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경교가 뭘까? 경교 들어본 적 있니? 네스토리우스교? 없을걸? 경교가 뭐냐면은요 이런 거지. 예수님을 신으로 봐야 될까 인간으로 봐야 될까? 예수님의 존재는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신으로 볼 것인가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어. 그리고 그들이 되게 열심히 싸웠어요. 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교황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라라고 해서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회의를 열었어.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에 이제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토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은 예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성스러운 영혼과 성신 이 땅에 태어난 육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어떤 타협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지. 성당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네. 성부 성령 성신 성자 성신 그치?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예수님을 뜻하는 행동이잖아. 본 적 있죠, 그죠? 없어? 있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직 신적인 존재로 보던 쪽들과 예수님을 오직 인간적인 존재로 보던 쪽들은 이단으로 분류가 돼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오직 신적인 존재로만 보았던 쪽이 여기 나와 있는 네스토리우스교예요. 경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경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이후에 밀려나서 아프리카라든지 서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했던 종교가 이제 네스토리우스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다음 원거리 여행의 활발 보도록 합시다. 이동이 편리해졌으니까 당연히 그 편리해진 이동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원나라 때 로마 교황의 사절이 대도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세계적인 여행가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기 빈칸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니?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폴로 쓰레빠 짝퉁으로 마르코 폴로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니는 모르는구나. 자, 아무튼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네치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이에요. 13, 14세기에 활동했던 상인이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단을 사와가지고 유럽에 팔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은 쿠빌라이 칸을 만나.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요. 마르코 폴로 세계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았고 또 서양 유럽에 대한 이 중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옆에 두고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한 17년 정도 쿠빌라이 칸 옆에서 중국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고 싶다고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보내주다가 간신히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도 원제국 때 생목인 관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너도 지금 생목인이 되었고. 자, 나중에 이 사람이 17년 만에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책으로 남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동쪽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기록이라는 책 제목이죠. 자, 이 동방견문록은 유럽 사람들한테 꽤나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지.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놀라운 정보들을 전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책이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기도 해. 너무 이제 유럽인들이 믿기에 힘든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예를 들자면 마르코 폴로가 여기서 뭐라고 썼느냐? 중국 사람들은 나무나 풀을 태워서 연료로 쓰지 않고 까만 돌멩이나 불을 붙여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난다라고 했어. 유럽 사람들이 뻥치지 마라. 아무리 우리가 중국 안 가봤다고 해도 어떻게 돌멩이에 불이 붙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몰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을까? 석탄이었어. 그지? 유럽 사람들 아직 석탄을 쓸 줄 몰랐던 것이죠. 석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해요. 또 이 동방견문록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바다 건너 지팡구, 여기서 말하는 지팡구는 일본이에요. 재팬. 황금으로 만든 사원이 있다라는 이런 기록을 남겨.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황금이 많은 황금으로 사원을 지을까? 우리 거기 직접 가가지고 그거 가져오자 라는 이런 어떤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 신앙로 개척을 떠나게 만드는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하죠. 진짜로 일본에 황금 사원이 있었을까? 일본에 가면은요 유명한 여행지 중에 금각사라는 절이 있어. 금색 절이긴 한데 맞아요. 금색 절이야. 절에다가 황금색을 칠했어.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황금 사원처럼 보여. 이 사람은 일본에 가본 적이 없거든. 그냥 대충 들리는 소문에 이런 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 사원이라고 여기다 이제 쓴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마르코 폴로. 자, 그 다음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14세기의 여행가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고요.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지는 뭐 이상하게 꼬여서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됐던 사람이 이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에요.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갔고요. 동쪽으로는 원나라 중국까지 왔다 갔던 사람이 이븐 바투타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여행한 것들을 전부 다 친절하게 참으로 고맙게도 후대 역사가들이 연구하겠는데 참 고맙게도 기록으로 다 꼼꼼하게 남겼어요. 특히 이 사람의 기록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역참을 이용했어. 그래서 당시 역참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이 사람의 여행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의 동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습을 생생하게 남기고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죠? 고려 역시 활발했던 이 동서교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역인들이 와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쌍화점이라는 고전 시가 보면은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아 뭐 이런 것 혹시 안 배웠니? 안 배웠구나. 회회아비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서역인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덕수장씨 들어봤니? 덕수장씨. 우리나라 성씨의 장씨들 중에서 덕수장씨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아라비아인이 그 시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한 거 들은 적 있어. 장씨치고 코 작은 사람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득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이 장동건이었어. 본명인지 예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동건 머릿속에 딱 떠오르니까 왠지 아랍비리 좀 나거든. 그치? 느낌이 좀 나거든. 그래서 진짜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인간이 이동하면은 뭐도 함께 이동한다? 문화도 함께 이동한다. 문화 교류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맨이 주무시는구나.